안녕하세요, 미지공작소 친구들. 오늘은 또 어떤 미지의 세계로 떠나게 될까요? Into the unknown. 지난 수업 중에 첫 실기 활동으로 나무 오리기 활동을 해보았어요. 도대체 선생님은 왜 이런 활동을 시키신 걸까? 난 왜 또 이런 걸 오리고 사진도 찍고 프리젠테이션 파일에 공유를 해야 했을까? 궁금하지 않았나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얘기했었죠? 왜라는 질문은 남에게 따지기 위해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삶의 본질을 깊게 탐구하기 위해, 나를 위해 꼭 필요한 질문이랍니다. 절대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 따지는 용도로 사용하지 맙시다. 이렇게 사용하는 왜는 갈등만 만들어냅니다. 그거 아나요? 한국어와 영어가 왜라는 말이 서로 통한다는 사실. 조금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말은 되지 않나요? 자, 우리는 왜 나무를 오렸을까?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우리가 왜 나무를 오렸는지 알아보려면 감상활동이 먼저입니다. 나무 프로젝트 실기활동 우리 반 프리젠테이션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친구들의 작품은 어떤 모습일까? 얼른 둘러보고 오세요. 나무 프로젝트 작품을 감상할 때 주의사항은 비평 금지. 왜냐고요? 스케치 없이 가위로만 이미지를 오렸으니 우리 모두가 작품 제작 실력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을 거예요. 부담 없이 쭉 둘러보고 오세요. 다녀왔나요? 우리는 프리젠테이션 파일에 이렇게 사진을 올렸어요. 슬라이드 하나하나에 한 명씩 4개의 작품이 가로로 배치되게 두었죠. 슬라이드를 쭉 넘기거나 여러 슬라이드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설정하고 보면 더 좋아요. 아직 제대로 못 본 사람은 한 번 더 다녀옵니다. 우리가 교실에서 이 수업을 했다면 교실 칠판에 작품들이 이렇게 붙어 있었을 거예요. 작품 하나하나가 칠판에 빼곡히 붙어 있으면 정말 멋진 공동 작품이 완성된답니다. 그걸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 반 프레젠테이션으로 온라인상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상에서는 한 사람의 작품이 가로로 붙어요. 오프라인에서는 한 사람의 작품을 세로로 붙여놓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선생님들의 작품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하얀 화면에 종이 색깔이 바뀌니까 또 다른 느낌이 나죠? 초등학교 5학년인 선생님 딸내미 작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무 오리기 활동은 세대를 통합시키는 효과가 있네요. 감상을 하면서 뭔가 재미있는 점들을 발견했나요? 모두가 다 같은 것 같으면서도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갖고 있다는 것. 같은 단어를 듣고도 모두가 다른 이미지를 떠올렸다는 것. 같은 단어를 듣고도 모두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 같은 재료와 도구이지만 각자의 개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선생님의 딸의 경우는 입체를 다루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누군가는 다른 대상을 넣어 스토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문자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네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독특하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거나 도저히 이미지로 표현하기 힘든 경우에도 문자가 다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유를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왜 나무라는 제시어를 가장 먼저 오리라고 했을까요? 친구들의 첫 번째 나무들을 살펴봅시다. 몇몇 독특한 이미지도 있지만 대부분 양송이, 브로콜리와 닮아 있지 않나요? 우리는 왜 양송이 나무, 브로콜리 나무를 오렸을까요? 나무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왜 모두 비슷하고 단순한 형태였을까요? 이건 활동지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너무 어렵죠? 힌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라는 단어에 좀 더 집중해 봅시다. 문자 언어, 음성 언어로서의 나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힌트는 여기까지. 벌써 여러분들이 투덜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더 어려워졌어. 한숨 나오고 짜증나고. 그래도 해봅시다. 힌트 하나 더 나갑니다. 나무라는 단어의 추상성. 추상이 뭐죠? 네, 실제로나 구체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성질 또는 그런 경향, 모양을 의미합니다. 반대말은
구상, 구체적인 모양 성질, 경향입니다. 나무라는 단어를 듣고 서로 다른 이미지를 오렸지만 보편적인 공통점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무의 모양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나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요? 서로의 나무에 대해 정말로 이해했을까요? 선생님이 나무라는 단어를 제시하면서 떠올린 이미지와 여러분이 나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떠올린 이미지가 같았을까요? 달랐다면 달랐을 확률이 더 큽니다. 우리는 서로 진짜 소통을 한 것일까요? 같은 단어를 듣고 다른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것. 한자성어로는 동상이몽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왜 봄의 나무를 오리라고 했을까요? 왜 봄나무가 아니고 봄의 나무였을까요? 의라는 한 글자가 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만들어주고 생각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한 글자였다는 것이죠. 선생님의 의도는 의라는 글자에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렸나요? 사계절 중 하나인 봄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처음엔 계절의 카테고리에서 봄을 생각했답니다.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는 나무들이 봄의 나무 이미지를 표현한 것들이에요. 모두가 계절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보이죠?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한 친구가 재미있는 모양을 오려놓았네요. 이 작품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교실에서 실기 활동을 할 때에는 여러 명이 함께 있다 보니 누군가의 말이 다른 사람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봄의 나무라는 제시어를 듣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스프링 스프링 이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다른 친구가 바로 스프링을 오리고야 만 것이지요. 봄은 스프링, 틀린 말은 아니에요. 스프링을 듣고 용수철의 이미지를 떠올린 것도 재미있는 일이죠. 하지만 이 활동에서의 핵심은 계절의 카테고리와 서로에게 주고받는 언어의 영향력입니다. 계절의 카테고리에 있는 봄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봄에 대해서 한번 다 얘기해 볼까요? 갑자기 생각해 보려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땐 검색이 최고지요. 화면을 캡처해 왔으니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여러 가지 봄들이 있네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봤던 학생들 작품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활동을 8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학생은 딱 한 명 봤습니다. 작품을 공개합니다. 이것이 봄의 나무를 표현한 것이라는군요. 어떤 봄일까요? 네, 맞습니다. 보다라는 동사에 명사형 용언 미음을 붙인 봄. 눈동자 위치에 나무를 오려놓은 것을 보니 눈동자에 비친 나무를 표현하고 싶었나 봅니다. 모두가 계절의 카테고리 안에서 남다름을 표현하고 있을 때 이 친구는 남들과 다른 카테고리로 옮겨가 생각을 펼치고 있었네요. 그럼 보다의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말의 보다라는 단어는 다른 말과 붙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짠! 우리말에서 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각적인 보문을 넘어서 인식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라는 카테고리로 옮겨간 학생은 계절의 카테고리에서 보편적으로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경우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능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앞의 학생처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 창의적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도 계절의 카테고리에서 표현했었지만 나름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이런 능력을 발휘하면 됩니다. 모두 더 나은 배움과 성장을 위해 용기를 가져봅시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죠? 왜? 그래야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야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니까. 창의적이라는 것은 여러 카테고리들을 넘나드는 것이에요. 우선 보편적인 틀에서 벗어나야 하니까요. 여러분, 요즘 융합이 대세라는 둥, 융합 능력이 중요하다는 둥,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며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융합인지 잘 가르쳐주지 않아서 답답하죠? 융합이라는 말은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도 어려운 것이에요. 학자들마다 그 정의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건 미지셈의 정의입니다. 융합적이라는 것은 여러 카테고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질문이 생겨날 거예요. 어떻게 연결하라는 거지? 연결이 뭐야 도대체? 자, 연결이 잘 일어나려면 인식과 통찰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쌤이 8단계부터 여러분에게 알려준 것이지요. 인식과 통찰의 8단계 기억나죠? 기억이 잘 안 난다면 복습 아주 좋아요. 자, 카테고리 연결을 잘 한다는 것은 철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카테고리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은 카테고리들 사이에서 의미와 가치, 방향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것, 쉽게 지나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것,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철학적인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용적이고 편리한 것,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방법론적인 가치들입니다. 그 이전에 목적론, 방향성, 의미론적인 가치들을 반드시 고민해야 해요. 골치 아픈 철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어려운 말이지만 기억해두면 두고두고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해두길 바래요. 선생님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미술쌤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얼른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첫 번째, 왜 열매가 있는 나무인가? 여름나무도 가을나무도 아닌 이유는 앞에서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예상을 벗어나주는 것이 쌤이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열매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과 열매라는 단어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싶어요. 자료를 한번 볼까요? 빨간 네모 안에 있는 작품들이 열매가 있는 나무들이에요. 선생님은 처음에 열매가 있는 나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아주 보편적인 이미지인 사과나무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숭덩숭덩 가위질을 하고 사과 열매를 동그랗게 파냈어요. 그러고 보니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미술쌤이라 하기엔 좀 창피했었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정말 재미있는 이미지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어떤 친구는 굳이 그 어렵다는 포도나무를 한 땀 한 땀 오리고 파인애플 나무, 바나나 나무, 앵두나무 등 선생님이 미처 떠올리지 못했던 다른 계절이나 기후의 나무들도 많이 보였죠. 나무 전체를 오리지 않고 감나무 가지와 까치밥이 된 감열매 하나만 가로로 표현한 것도 있었고 사랑의 열매를 표현하며 감정을 담아 하트 나무를 표현한 것도 있었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긴 열매가 있는 나무들을 보며 문득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 제시어보다 이야기가 더 많이 담기고 또 점점 더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얼마 뒤 선생님은 사과나무를 직접 검색해 보았어요.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사과나무는 선생님이 알고 있었던 풍성한 이파리와 함께 풍요로운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앙상한 가지에 커다랗고 빨간 열매를 버겁게 매달고 있는 사과나무는 무척 고단하게 보였어요. 그때 생각했죠. 한 번도 검증해보지 않은 이미지에 의해 나의 생각과 느낌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가질 수 있는지. 참 위험하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너무 진지했나요? 때론 진지함을 나눌 필요도 있어요. 우리 사회는 너무 어렵거나 진지한 것들을 피해가려고만 하거든요. 진지하고 진솔한 얘기를 유쾌하게 나눌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한데 우리의 대화 속에는 정작 너무 많은 껍데기와 폄하와 비난과 가벼움이 많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모두 진실하고 진솔한 관계를 원하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열매라는 단어에 대해 조금 다른 관점으로 표현한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선생님은 이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무를 오리라고 했는데 나무가 없네요. 그래서 이 작품을 제작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니?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열매는 맛있는 과육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나무가 사람이나 동물들이 좋아할 만한 과육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그 속의 씨앗 때문이지 않나. 그러면 나무의 입장에서 진짜 열매는 씨앗일 것 같았어요. 씨앗 속에 나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열매가 있는 나무는 열매 속의 새싹으로 표현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멋진 생각이죠? 어쩌면 창의적이라는 것은 예술에서 말하면 시점, 철학으로 말하면 관점을 바꿔보는 것, 입장을 바꿔보는 것, 생명을 존중하는 것, 이 모든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왜 세상에 없는 나무를 제시했을까요? 세상에 없다. 세상 없다. 다 있을 것 같은 세상에 없다니. 그 많은 나무들 중에 하필 세상에 없는 나무라니. 제시어를 들으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세상에 없는 나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감상해 볼까요? 짠! 빨간 테두리 안에 세상에 없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표현을 했으니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되어버렸네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어떤 방식의 표현들이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에 없는 나무를 표현하는 유형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무는 거꾸로 나무입니다. 나무의 위와 아래를 뒤집어 놓는다거나 뿌리가 하늘에서 자라는 나무들이죠.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유형은 나무의 모양이 아닌 전혀 다른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마 신이 태초에 나무를 창조하면서 했을 법한 고민을 하며 창작에 임했을지도 몰라요. 이 얘긴 다른 말로 바꾸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없는 나무를 표현하기 위해 형태의 카테고리 속에서 고민을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길 보세요. 파란색 동그라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사각형의 종이를 그대로 붙여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무책임해 보인다고요? 성실하지 않아 보인다고요? 귀찮아서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과자라서 꾸역꾸역 오렸다고요? 여러 생각과 느낌들이 오갈 것입니다. 밤마다 이런 학생들은 꼭 등장합니다. 한 반에 2~3명 정도? 특히 남학생들이 많아요. 어떤 이유인지 느낌이 좀 오죠? 이런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꼭 이유를 물어볼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나름 저마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기도 하고 귀찮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하나 소개할게요. 아주 명료하고 참신한 대답이었죠. 그 남학생의 대답은 이랬어요. 저 종이는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무가 아닙니다. 순간 선생님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 학생은 존재의 이유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고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나무였지만 나무는 물리적, 화학적 형태를 바꾸고 종이가 되었다. 그래서 나무는 세상에 없고 종이만 남았다. 하지만 종이는 나무로부터 온 것이니 존재의 개념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대상이었던 것이죠. 대단한 대답이었어요. 선생님은 이 수업을 할 때마다 저렇게 표현하는 친구들에게 꼭 질문을 합니다. 왜? 그냥 있는 그대로 붙여놓았는지, 또 저런 대답을 하는 학생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요. 여기를 보세요. 주황색 동그라미.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네요? 선생님이 무엇을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왜 이렇게 했는지 질문을 했죠. 이렇게 표현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그냥 웃습니다. 그냥 안 붙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없으니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역설적인 상황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와, 정말 멋진 대답이었어요.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이유가 논리적이고 명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지만 이유가 있는 표현과 이유가 없는 표현은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교탁 앞에 빈선으로 오더니 유리테이프를 뜯어서 그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유리테이프만 칠판에 붙이고 들어가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없다라는 것을 표현은 해야겠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없다라는 개념을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네요. 이런 학생의 행동을 미술에서는 퍼포먼스, 즉 행위예술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존재에 대한 고민을 표현한 학생의 작품은 개념 미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학생은 이유는 그럴듯하지만 예술이 되거나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소통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통수단은 이 3가지예요. 문자 언어, 음성 언어, 시각 언어. 시각 언어는 이미지라고 할 수도 있죠. 모두 소통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의사소통에 가장 자연스러운 음성 언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각 언어, 이미지들이 등장을 했고, 보다 명확한 언어적 전달을 위해 문자 언어가 등장했죠. 문자 언어가 등장하면서 많은 정보들이 문자 언어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자 언어가 체계적이기는 하지만 소통에 많은 오해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문자 언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명확하게 소통하기 위해 다시 시각 언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시각 언어는 움직임과 시간성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미디어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미술 시간에 시각 언어를 잘 다루는 훈련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이제 활동지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선생님이 정리한 이야기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더해 여러분의 언어로 정리해 보세요. 이제 수업을 정리할게요. 이게 정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창의적이고 융합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진짜 소통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미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밑바!